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12월 17일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 그죠? 1부의 어떤 핵심은 우리가 맞든 안 맞든 전략이라는 거, 투자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그죠? 그 대주주 양도 소득세 상향 조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게 분산 매도가 되지 못했다. 이게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다. 그런 근거로 14일 날 개인이 1조 한 3천억, 15일 날 또 1조 한 1천억 계속 매도를 때리죠. 이게 개인들이 그죠? 연말에 배당 소득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왜 이렇게 계속 매도 규모를 늘려나가겠어요? 잘못된 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한꺼번에 쏠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26일까지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12월 26일까지는 기회를 주면 매도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막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매수 시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돈은 아껴뒀다가 12월 26일 날 장건 무렵 그때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싼 기회다. 매수 기회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매수 관점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기회 주면 팔면서 그냥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 접근해 놨어요? 한동안 계속, 그죠? 시가총액 작은 거, 낮은 거, 바닥에 있는 거,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그런 종류만 매수를 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100% 예외다. 이 종목은요, 절대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그거를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 거래가 완전 바닥에 노는 종목, 이런 종목을 누군가가 막 10억씩 무리하게 확 매수를 해놨을까요? 하루 들어올까요? 팔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낮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보면요, 무슨 정치 테마다 뭐다 해가지고 막 우선주나 이런 것들이 이상한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죠. 그 급등은 누가 시켜요? 세력이 시키죠. 그 세력들은 왜 이런 쪽에서 놀까요? 한편을 보면요, 양도소득세 폭탄이 무서운 거예요. 좀 덩치 있고 좋은 종목을 건드렸으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위한 대기 매물이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 조금만 상승시키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팔려고 딱 벼르고 있는데 누군가 급등시켜주면 찬스다 싶어 물량 퍼부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세력도요. 세력은 항상 그래요. 팔아먹을 자신이 있을 때 덤비드는 거죠. 신규주들, 최근에 신규 주식들, 또 DS 단성 이런 거 막 12%씩 상향시켜가지고 왜 사들이겠어요? 바보 같은 개미들이 넘쳐나니까 이거 100%, 200% 붙여가 얼마든지 팔아먹을 자신 있다 싶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세력들이 계속, 그죠? 우선주다 뭐다 막 해가지고 다 팔아치우죠. 그러면 개인들은요, 열심히 테마를 쫓아다녔는데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 내 계좌에는 전부 쓰레기 주식만 잔뜩 들어앉아 있어. 무슨 우선주, 무슨 우선주, 무슨 부실주, 무슨 부실 바이오주, 그런 것만 다 들고 있어. 소위 배당하고는 거리가 먼 주식들. 그리고 세력들은 그런 쓰레기 주식들은 개인한테 다 테마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고 자기네들은 배당 투자 떡 해두겠죠. 왜? 1월 달에 양도소득세 회피성 이탈한 그 자금들이 1월 달에 욱 다시 사러 들어오니까 그때 팔아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양도소득세 회피성 자금들이 1월 달에
우선주 살까요? 부실 테마주 살까요? 당연히 우량하고 좋은 회사 사러 들어오겠죠. 바닥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런 걸 1월 효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행태죠. 지금도요. 그죠? 원희룡, 뭐 한동훈, 아니면 누구 계속 끝없이 갖다 붙여요. 그들만의 리그. 그죠? 한동훈이랑 밥 한 번 먹었다고 초폭등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가요? 웃기죠. 기가 차죠. 저도 기가 찹니다.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웃고 넘어가야죠. 이거 따라 붙어야 되나요? 추격해야 되나요? 그런 주식들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요? 겨울이 다가오고 부산도 웬만하면 영하권 안 떨어지는데 오늘 영하 5도라 하더라고요. 제법 추워요. 이 추운 날에 아직도 빈대 테마에 물려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도 허다하겠죠. 빈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뉴스 왜 안 나오냐고. 그 많은 빈대 다 어디로 갔냐고. 본전 생각에 쳐다보는 사람도 넘쳐나겠죠. 테마라는 거 그래요. 말이 좋아 테마죠. 그 테마라는 거는 개인들한테 사고 팔고 끝없이 해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 사기라는 것을 주식판에서는 희한하게 테마라고 이야기하대요. 사기죠, 사기. 테마라는 것도 내가 하려면요. 먼저 예상을 하고 시장을 읽고 먼저 가서 사놓고 시장에 반응이 오면 냅다 팔아먹고 차라리 그래 하는 게 낫죠. 하나 뒷북 치지 말고. 왜 뒷북 치는지 알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맨날 차트만 쳐다보고 멍하니 있으니까. 야, 뭐가 뜬다더라 하고 왁 뜨면 따라 붙고 물리고. 그 반복이죠. 테마를 하려면요. 지금 어떻게 해요? 테마, 그죠? 그 질문하신 거, 거기도 그런 거 있었죠? 김기현 대표 물러났으니까. 물론 버틸 만큼 버텼죠. 버틸 만큼 버텼는데, 그죠? 그 윤핵관이라는 그 핵심 장제원 눈물을 머금고 사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났죠.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죠. 아마 수순이 이래 갈 것이다. 비대위 대표, 네 한 거 뭐 있나? 그리고 당대표, 네 책임지라. 한번 물러나고. 그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항태자, 한동훈이 전면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그죠? 반대 비슷한 캐릭터 있는 사람들이 또 경쟁을 펼칠 것이고, 이래 총선 분위기가 뉴페이스로 흘러갈 것이다. 그 정점에는 대구가, 경북이 있을 것 같다. 그때, 그죠? 김기현 대표 결국은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태자, 한동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강세고. 근데, 지금은, 그죠? 약간 흐름이 틀려졌어요. 원희룡. 그죠? 왜? 한동훈 정치 초보인데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해봐야 본전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막 풍겨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력들은, 그죠? 만만한 원희룡 또 갖다 붙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같은 그 원주원 씨죠. 그 대표로, 이제, 집안 대표로 있는 그 해인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한번 들썩하죠. 만일요, 내가 정치 테마를 하고 싶다. 내년에 4월 총선이니까 계속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래 싶으면요. 미리 예상을 해야죠. 미리. 그죠? 미리 예상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먼저 이 회사가 쓰레기는 아니야. 망할 회사도 아니야. 그런데 바닥에 있어. 그런데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력이라도 이거는 엮을 것 같아. 왜? 이런 연관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차라리 이 주식을 총선 대비용으로 샀어.
매수를 해두고 기다리겠다. 그런 전략은 괜찮죠. 왜? 쓰레기주가 아니니까. 어차피 회사도 괜찮은 회사가 바닥에 있는데 원희룡 관련주로 엮이면 좋고 한동훈 관련주로 엮이면 좋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완전 쓰레기 같은 주식을 그죠? 야 이런 찌라시 돈다. 같은 고향이라더라. 이 회사 제주도에 있는 회사라더라. 그래서 엮일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조사해보고 안 엮여도 내가 손해는 안 보겠다. 안 엮여도 내가 망하진 않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시장은요, 내년도 전망을 쭉 이렇게 펼쳐놔요. 근데 내년도 전망이나 이런 걸 볼 때요, 물론 제가 제 얼굴에 침 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저희야 뭐 유명 유튜브가 아니니까 요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막 이야기하는 거, 그죠? 이런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힌트 정도로 받아야 돼요. 모든 검증은 다른 걸 봐야 돼요. 진짜 언론을 봐야 돼요. 유튜브 요거는 언론 아니거든요. 뉴스 아니거든요. 그냥 찌라시예요, 찌라시. 그거를 정상적으로 뭔가 뉴스로 인식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나 저나 다 그냥 수준 이하, 그냥 주식쟁이일 뿐이라는 거죠. 모든 걸 의심해야 돼요. 팩트는 믿을 만한 기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지표, 근거 이런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죠?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핫하다. 뭐가? 반도체가. 많이 이야기를 놔두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강세죠. 왜? 지금 큰 흐름에서 사람들은요, 개인들은 투기판에서 허우적 되니까, 그죠? 무슨 정치 테마 없나? 우선주 안 오르는 거 없나?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큰 흐름은 점점 변해가고 있죠. 어떻게? 그죠? 고대역 반도체. 그러니까 HBM, 또 온 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CLX. CLX는, 그죠? 뭐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PCB.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냐? 그건 아니죠. 어찌 보면 사골곰탕. 그전에도 뭐 2탕, 3탕, 4탕 몇 번 반복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게 기업이 투자를 하고 돈을 버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래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죠? 그동안 말로만 인공지능 하던 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산업에 적용이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내년에 많은 어떤 투자기관들이 전망하는 거. 내년은 그죠? 자율주행의 어떤 시발점, 원년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은 기관에서. 그리고 거기에 자율주행에 불을 지핀 것은 뭐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그거 한번 보셨나요? 요상하지 않던가요? 디자인은 그죠? 약간 SF적인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죠. 외형은 그래요. 근데요, 어쨌든 시대의 어떤 천재가 뭔가를 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봤을 때는 항상 시작은 장난처럼 시작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큰 돈이 되었다. 항상 그게 반복이었죠. 자율주행, 사이버 트럭요. 사이버 그 트럭을 보면서 이거를 판매용으로 만들었다고 차라리 BY, 그죠? 그 중국의 BYD.
BYD에 그 전기 트럭이 현실성이 있지. 이걸 왜 했을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재질이 스테인리스 강이죠. 스테인리스 강이란 건 뭐죠? 제작이 힘들어요. 가공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정밀도가 떨어지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요. 근데 왜 이런 걸로 했을까? 튼튼하기는 무지 튼튼하죠. 스테인리스 강이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보면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테슬라의 이번에 사이버 트럭의 어떤 주안점은 자율주행 테스트용이다. 이것을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테슬라가 먼저 선두로 말뚝 치고받고 나간다. 항상 요건 다 먹어도 거기 성공하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덕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원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율주행도 어찌 보면 굉장히 핫할 것이다. 앞전에 그죠? CES 2030 그때 CES 2030 거기를 어떤 핵심 하두는요. 거기에서도 자율주행이었어요. 그 KMPG죠. KMPG 그 글로벌 컨설팅 업체죠. 여기에서도 보면요. 내년도 그 핵심 키워드를 이랬을 때 AI와 자율주행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KMPG는 세계적인 글로벌 컨설팅 업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 자료 이런 거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커진다. 근데 지금 벌써 그죠? 그 HBM, 뭐 온디바이스, 뭐 CLX, 뭐 거기에 따른 PCB 이런 게 점점 핫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아직도 조용해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자율주행 시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아니라고요. 글쎄요. 자율주행 뭐죠? 자율주행은 총, 그죠? 6단계죠. 5단계. 흔히 5단계 하는데 명확하게 따지면 6단계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0부터 5까지니까. 그죠? 0부터 5까지 이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0단계란 건 뭐죠? 그냥 비자동화. 1단계는 운전자 보조, 2단계는 부분 자동화,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 4단계는 고도 자동화,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핵심은 뭐냐면 2단계냐, 3단계냐, 이 차이라는 거죠. 국내는 많은 기업들은 2.999999 여기서 머물고 싶어 해요. 왜요? 2단계와 3단계는 무슨 차이가 있죠? 2단계까지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운전자 보조 역할을 해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2단계까지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레벨 3 이상부터는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죠. 그러니까 제조사는 자율주행을 2.9단계까지만 하고 싶어요. 운전자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요, 많은 기업들이 레벨 4, 레벨 5라고 우기는 또 그 정도 같다고 이야기하는 기술도 많다는 거죠. 근데 책임 소재는 거예요. 책임 소재. 누가 책임 소재? 또 프로그램을 짰을 때 윤리적인 문제. 자율주행을 가는데, 그죠?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을 때, 여기는 사람이 3사람 서 있어. 여기는 사람이 2사람 서 있어. 가면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조정할 때 피할 수 없다면
세 사람을 처박을 것이냐, 두 사람을 처박을 것이냐 생각을 하는 거죠. 선악의 기준, 판단의 기준, 그거는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봉착업인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요, 핑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핑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런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스필버그 감독의 그 영화 AI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법 오래된 영화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자동차가 사고 나서 물에 빠져요. 빠졌는데 그 애가 있거든요. 자기 애와 자기가 둘이가 동시에 물에 빠져요. 깔아앉죠. 근데 로버트가 인공지능 실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런 이족 보행 로버트가 물속으로 빵 들어가가지고 구하러 들어가요. 근데 주인공인 어른이 명령을 내려요. 애를 구해라. 나는 죽어도 좋다. 애를 구해라. 아버지로서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그런데 그 로버트가 거부를 해요. 예? 로버트가 그 순간 계산을 해봤을 때 애를 자기가 구하러 갔을 때 그 애가 살아날 확률과 이 사람을 지금 바로 구했을 때 살아날 확률을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애를 구하러 갔을 때 애가 살아날 확률보다 이 사람을 지금 살리는 확률이 훨씬 높다 싶으니까 이 주인공을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 로버트를 원망하죠. 왜 애를 안 살렸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지만 쉽게 적용이 못 된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오토파일럿 아니면 그 FSD죠. 풀 셀프 드라이빙. 요것도 한 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자동화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이래 레벨 3 이상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도 보면 그 현대차, 그죠? 전통 세단 G90 아니면 기아 EV9 이런 거는 레벨 3 뭐 내년에 하겠다. 뭐 이래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현대에서 그 적용한 그 42닷 뭐 이런 거나 아니면 GM이 그 크루즈 그죠? 인수해서 한 그 오리진 맞나? 오리진이죠. 얘는 레벨 5 단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GM에서 전기차 SUV죠. 그 리릭 이런 것도 향후 나올 차로 이래 보면 그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게 막 접목되는 거죠. 이래 보면 내년에 하두는 또 그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반도체 그죠? 반도체와 뭐 자율주행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또 거기 어떤 종목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뭐 큰 전망 내년도 그 전망 또 올 다음 주 전망 이래 마무리하고 그러면 질문하신 관련된 종목 이런 거 한번 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